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나이도 있으니 손에서 일을 놓아야 편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편안한 노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방앗간에는 오래도록 맷돌을 돌리던 늙은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그 당나귀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도 좀 쉬어라. 처음엔 그 말이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서서히 다리 힘을 빼앗고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조용한 덫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손에서 일을 내려놓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남은 삶을 쉬엄쉬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먼저 굳고 그 다음 마음이 무너지고 마지막엔 관계와 자존감까지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그저 흘러가는 옛날 이야기쯤으로 여기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세 편의 짧은 이야기 속에는 맷돌과 날개와 물레라는 세 가지 상징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몸을 움직이는 힘, 스스로 살아가는 힘, 그리고 매 삶을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힘 가운데 단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 노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히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내가 놓고 있는 것이 정말 짐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이었는지 말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그냥 지나치신다면 훗날 비슷한 상황 앞에서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할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늙은 당나귀는 정말 쉬어서 행복해졌을까요? 아니면 그 쉼이 서서히 그를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속 방앗간의 물레방아는 쉬지 않고 돌지만 그 곁을 지키는 늙은 당나귀의 다리는 이제 물레방아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세월이란 참 얄궂어서 기계는 늙지 않는데 그 기계를 돌리던 몸만 나이를 먹습니다. 이 방앗간의 이름은 딱히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고개 넘어 방앗간이라 불렀습니다. 그 방앗간의 주인은 3대째 곡식을 빻아 파는 일을 해온 노인이었고 그 노인 곁에는 20년 넘게 맷돌을 돌려온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도리라고 해두겠습니다. 도리는 젊었을 때부터 유독 성실한 당나귀였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고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맷돌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발굽 자국이 마당에 둥근 길을 만들 정도였으니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곡식을 빻으러 올 때마다 도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 녀석 없으면 이 방앗간 진작 문 닫았지. 그런데 어느 봄날 방앗간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데려온 젊은 당나귀였습니다. 털에 윤기가 흐르고 눈빛에는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씩씩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름은 번개라고 지었다는데 걸음이 정말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맷돌을 도는 속도가 도리의 배는 됐습니다. 처음엔 도리도 번개를 반겼습니다. 젊은 녀석이 왔으니 내일도 좀 덜겠구나 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방앗간 주인의 눈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곡식 자루를 나를 때마다 번개 쪽으로 먼저 손을 뻗었고 손님이 몰리는 바쁜 날에는 도리 대신 번개를 맷돌 앞에 세웠습니다. 도리는 그 모습을 마당 구석에서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주인이 도리 앞에 다가와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리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그만 좀 쉬어라. 번개가 있으니 걱정 말고. 그 말은 분명 다정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주인의 진심 어린 배려였을 겁니다. 그러나 도리의 가슴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이제 그만 누워 있어라라는 말을 들은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그날 밤 도리는 마구간 구석에 웅크린 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맷돌은 달빛 아래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낮 동안 그렇게 요란하게 돌아가던 그 돌덩이가 밤이 되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도리는 문득 그 고요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저 맷돌 소리 없이 잠든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번개는 신이 나서 맷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씩씩한 발걸음을 보며 주인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도리는 마당 한쪽 그늘에 엎드려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그늘이 꽤 아늑했습니다. 따가운 햇볕도 피할 수 있고 무거운 곡식 자루를 지지 않아도 되니 몸은 확실히 편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리는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예전보다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당을 몇 걸음 걷기만 해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맷돌을 돌아도 끄떡없던 다리였는데 이제는 몇 발짝만 걸어도 후들거렸습니다. 도리는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늙은 개 검둥이가 지나가다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리야, 너 요즘 왜 그렇게 걸음이 이상해? 예전엔 방앗간을 몇 바퀴씩 돌아도 씩씩하더니. 도리는 대답 대신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은 지 겨우 보름 남짓인데 벌써 다리 힘이 이렇게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방앗간 마당 반대편에는 도리와 비슷한 처지의 또 다른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메밀이었습니다. 메밀이도 도리처럼 나이가 많았고 한때는 맷돌을 돌리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밀이는 도리와는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잡초를 뜯어냈고 오후에는 우물가에서 작은 물통을 날랐으며 저녁 무렵엔 갓 들어온 번개에게 마당 구석구석 지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도리는 어느 날 메밀이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넌 왜 쉬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주인도 너더러 쉬라고 했잖아. 메밀이는 물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쉬라는 말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이야. 그 한마디가 도리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도리는 그 말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늘 밑이 더 편하다고 여겼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안일한 생각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방앗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도리에게 쉬는 것과 멈추는 것 사이에 얼마나 커다란 절벽이 놓여 있는지를 아주 냉정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과연 그날 방앗간 마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맛비가 쏟아지기 전날 밤 참새들은 유난히 낮게 날아다니며 지붕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짐승들의 감각은 때로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하늘이 아직 멀쩡한데도 방앗간 마당의 짐승들은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이 통째로 무너지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앗간 앞을 흐르던 개울이 삼시간에 불어났고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다리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마을에서 가장 큰 잔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혼례에 쓸 곡식을 오늘 안으로 반드시 빻아 보내야 했습니다. 늦으면 잔치를 망친다는 그야말로 물러설 곳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은 다급하게 마당으로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번개야, 얼른 맷돌 앞으로 가자.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해. 번개는 씩씩하게 맷돌 앞에 섰습니다. 처음 1시간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힘을 뽐내듯 평소보다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는 그동안 이렇게 오래 이렇게 쉬지 않고 맷돌을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은 셌지만 버티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4시간째 번개의 다리가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에는 당황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주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는데 젊은 당나귀는 쓰러졌고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당 한쪽 그늘에 엎드려 있던 도리의 기가 쫑긋 섰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급함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름 남짓 움직이지 않았을 뿐인데 다리는 낯설 만큼 무거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도리의 발은 저도 모르게 맷돌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인은 놀란 눈으로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 다리로 되겠느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리는 맷돌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지만 몸은 낯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바퀴를 도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두 번째 바퀴에서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100바퀴를 돌아도 끄떡없던 몸이었는데 겨우 몇 바퀴에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메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리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나도 같이 돌게. 도리는 잠시 메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 몸은 자신과 똑같이 늙었는데 저렇게 가볍게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대답은 곧 스스로 알게 됩니다. 매일 물통을 나르고 텃밭을 오가고 어린 짐승들을 이끌던 그 작은 움직임들이 지금 이 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늙은 당나귀는 나란히 맷돌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절뚝거렸고 메밀이는 그런 도리의 속도에 맞춰 걸음을 늦췄습니다. 빗소리와 맷돌 소리가 뒤섞이는 가운데 둘은 말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리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신기하게도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몸이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가듯 조금씩 다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질 무렵 마지막 곡식 자루가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주인은 젖은 얼굴로 도리와 메밀이의 등을 번갈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그날 밤 도리는 마구간에 쓰러지듯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리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눈만 껌뻑이며 마당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늙은 당나귀 결국 무리해서 몸져 누웠다더라. 주인의 얼굴에는 짙은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도리를 무리하게 세운 것을 후회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리 자신은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리는 과연 그 하루를 무리한 선택이라 여겼을까요? 아니면 다시 살아난 순간이라 여겼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방앗간 마당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을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그 곁을 스쳐 지나가는 참새떼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는 멈춘 채로 세월을 견디고 하나는 날갯짓으로 세월을 밀어냅니다. 방앗간 마당의 도리도 결국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리가 자리에 눕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리를 했으니 이제 저 당나귀는 다시는 못 일어날지도 몰라. 주인의 얼굴에도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도리를 그날 무리하게 맷돌 앞에 세운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아침 마구간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뚜벅. 느리지만 분명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도리가 스스로 일어나 마당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눈빛만큼은 사흘 전보다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주인은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은 거냐? 도리는 대답 대신 천천히 걸음을 옮겨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메밀이가 늘 하던 것처럼 작은 물통 손잡이를 이빨로 살짝 밀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힘겨워 보였지만 그 모습은 쓰러지기 전보다 오히려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 우화의 진짜 결말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도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충분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며칠 누워있는 동안 도리의 몸은 더 뻣뻣해졌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도리는 예전처럼 하루 종일 맷돌을 돌지는 않았지만 매일 우물가를 오가고 텃밭 언저리를 돌보는 작은 하루를 몇 해나 더 이어갔습니다. 반면 젊음만 믿고 무리하게 버텼던 번개는 그날의 충격 이후로 큰 비만 오면 다리를 절뚝이는 버릇이 생겼고 점점 더 많은 일을 다른 짐승들에게 미루게 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힘은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 힘을 붙잡고 있었는가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맷돌이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구나. 몸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노후의 절반은 이미 해결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 세상에는 몸은 누구보다 건강한데도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 놓아 보려 합니다. 앞서 도리는 도움을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몫의 작은 일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세 이야기 속 주인공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깊은 산 속 한 늙은 산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이 밝기도 전에 둥지를 나서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며 먹이를 구해오던 부지런한 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눈길에 발을 헛디뎌 날개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웃한 새들이 다친 산새를 안쓰럽게 여겨 번갈아 가며 먹이를 물어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운 도움이었습니다. 날개가 나을 때까지만 며칠만 신세를 지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날개는 생각보다 빨리 나았습니다. 다시 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됐음에도 산새는 둥지를 쉽사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 하루 이틀 한 달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다른 새들이 물어다 주는 먹이는 끊이지 않았고 산새는 점점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산새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날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뭇가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어쩐지 그 높이가 예전보다 훨씬 아찔하게 느껴졌습니다. 날개를 몇 번 퍼덕여 보았지만 몸이 예전처럼 가볍게 뜨질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도리의 이야기와 정확히 반대로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도리는 도움을 받는 동안에도 자기 몫의 작은 걸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산새는 도움이 자신의 걸음을 아닌 날갯짓을 완전히 대신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다음 장에서 훨씬 더 서늘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우리 현실의 인간관계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부모를 살뜰히 챙기는 것, 배우자가 서로를 돌보는 것, 이웃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분명 따뜻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쪽이 점점 자기 몫의 최소한의 움직임마저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도움이 아니라 서서히 힘을 앗아가는 무언가로 변할 수 있습니다. 도리는 몸을 움직여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몸은 멀쩡한데 마음과 관계의 날개를 접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노후는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움직이는 자가 산다는 교훈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렇게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도움에 기대어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 둘의 경계는 대체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요? 낙엽 한 장은 가지에 붙어 있을 땐 나무의 일부지만 바람이 한번 불면 그저 발밑에 채이는 부스러기가 됩니다. 산새에게 날개도 그랬습니다. 붙어 있을 땐 당연한 것이었지만 오래 쓰지 않으니 그저 등에 매달린 무거운 장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새는 나뭇가지 끝에 앉아 아래로 펼쳐진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몇 번 퍼덕여 보았지만 몸이 뜨기는커녕 가지가 휘청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산새의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설마 이제 나는 정말 못 나는 건가? 그런데 진짜 시련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산을 덮쳤습니다. 먹이를 나눠주던 이웃 새들도 저마다 자기 새끼들을 먹이느라 하루하루가 빠듯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걸러 오던 먹이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발길이 끊겼습니다.
산새는 둥지 안에서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아침에도 기다리고 한낮에도 기다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는 쓰린 통증이 올라오고 부리는 이유 없이 자꾸 나무 껍질을 쪼아댔습니다. 허기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새는 마침내 둥지 끝에 섰습니다. 발톱으로 나뭇가지를 힘껏 움켜쥐고 온몸에 힘을 끌어모아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몇 번 날갯짓을 해보지도 못하고 산새는 그대로 아래쪽 덤불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 하나를 접질려 한동안 걷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한때 온 산을 누비던 그 날렵한 몸은 이제 나뭇가지 하나조차 제대로 옮겨 앉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잔인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산새가 가장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은 사실 먹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잃고 싶지 않았던 건 내가 스스로 날 수 있다는 감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도움이 끊기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이 대목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 산새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식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정작 본인 명의로 뭔가를 결정할 일이 하나도 남지 않은 어른들. 배우자가 모든 일정과 통장을 관리해줘서 정작 혼자서는 병원 예약 하나 못 잡는 어른들. 심지어 동창 모임에 나갈 때조차 누가 데리러 와줘야 갈 수 있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다들 편해서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편함이 몇 년 쌓이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허전해집니다. 뭔가 붕 뜬 것 같고 내 삶인데 내가 조종하고 있지 않다는 이상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더 씁쓸한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스스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자식 잘 둬서 편하다, 배우자 잘 만나서 든든하다 하며 웃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도움이 하루라도 끊기는 상황이 오면 당황스러울 만큼 아무것도 스스로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마치 며칠만 먹이를 받아먹던 산새가 정작 며칠 만에 나는 법 자체를 의심하게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이건 온전히 내가 스스로 해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남아 있으신가요? 밥을 챙기는 일이든 병원 가는 일이든 소소한 지출을 결정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사실 편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날개 하나씩을 접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삶과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삶, 그 경계를 우리는 언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그 경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온실 속 화초는 누가 봐도 탐스럽지만 문을 열어 바깥바람을 한번 쐬어주면 이상하게 시들시들해집니다. 반대로 담벼락 틈에서 제멋대로 자란 잡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장마든 가뭄이든 다 견뎌내고 기어이 꽃을 피웁니다. 사람의 노후도 가끔은 이 화초와 잡초의 차이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우화 이야기는 내려놓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 가게 그만하세요. 저희 형편도 괜찮아졌고 매달 생활비는 저희가 나눠서 보내드릴게요. 그 나이에 새벽마다 나가서 힘들게 일하시는 거 저희가 보기에 마음이 안 좋아요. 옆에서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얼굴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답은 하나로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 이 장면을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절반 이상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정도면 자식 복 터진 거지,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예상과는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근데 그 가게 당분간은 계속 할란다. 식탁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딸이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저희가 정말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국그릇을 매만지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그 가게 문을 열면 골목 지나가던 순자 아줌마가 들러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고 앞집 총각이 출근길에 담배 한 갑 사면서 인사하고 가고 학교 앞 애들이 학원 가는 길에 사탕 하나 집어먹고 가. 그게 다 내 하루야. 그 문을 닫아버리면 나는 그냥 이 집 안에서 너희 전화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니.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돌봐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어머니에게도 지켜내고 싶은 하루의 리듬이 있다는 사실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작은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어머니. 저희가 다 해드리면 안 돼요? 어머니는 이번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해주면 나는 뭘 하니? 그 한마디에 식탁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보내주는 돈은 정말 고맙게 받으마. 급할 때 병원비도 그렇고. 근데 매일 아침 가게 문 여는 건 그건 돈이 아니라 내가 아직 이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야. 그것까지 너희가 가져가면 나는 그냥 방 안에 앉아서 늙는 일만 남는 거란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어머니가 자식의 호의를 거절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절반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돈이라는 도움은 감사히 받되 내 하루를 채우는 역할만큼은 스스로 지키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살펴본 도리와 산세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눈앞의 저녁 식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장면을 처음 상상했을 때는 자식들 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 정도 형편이면 그냥 편히 쉬셔도 되지 않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편안함이 아니라 걱정을 덜고 싶은 우리 자신의 마음일 때가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작 그 편안함이 부모님을 방 안에 가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노련한 대처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삶의 리듬만큼은 끝까지 스스로 붙잡는 것. 도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자립 사이에 선 하나를 그어놓고 그 선 안쪽만큼은 절대 넘겨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도리가 맷돌 앞에 다시 섰던 이유이고 산새가 뒤늦게라도 날갯짓을 시작해야 했던 이유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어머니처럼 지혜롭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자식의 호의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채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과연 그런 선택은 시간이 흐른 뒤 어떤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돌아오게 될까요? 깊은 우물 속 물은 아무리 맑아도 퍼내지 않으면 서서히 고이고 썩습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퍼내는 우물은 아래에서 계속 샘물이 차올라 오히려 더 맑아집니다. 사람의 능력도 이 우물과 똑같습니다. 아껴둔다고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쓰지 않을 때 먼저 고여버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화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앞서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힘과 스스로 살아가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화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고 자부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늙은 도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공은 젊은 시절부터 손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빚은 항아리는 시장에 나가기가 무섭게 팔려나갔고 나이가 들면서는 아예 자신만의 큰 가마를 세울 정도로 부를 쌓았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창고 깊숙한 곳에는 금화가 항아리째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양반은 이제 손에 흙 안 묻혀도 평생 걱정 없이 살겠네. 그리고 정말로 어느 날 도공은 물레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평생 흙을 만졌다. 이제는 그 흙이 남긴 재산으로 편히 살아도 되지 않겠나.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물레를 놓은 첫 달 도공의 손은 그저 한가로웠습니다. 두 번째 달 손끝이 조금씩 뻣뻣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그 정교하던 손끝의 감각이 눈에 띄게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지 않으니 흙의 습기를 읽는 감각이 사라졌고 물레를 돌리지 않으니 손목의 균형 감각도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섭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도공이 잃은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흥정하던 말솜씨였고 새벽 가마 앞에서 이웃 도공들과 나누던 농담이었고 물레를 돌리며 다음 작품을 구상하던 그 설렘이었습니다. 돈은 그대로 창고에 쌓여 있었지만 그 돈이 대신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둘 도공의 삶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공을 찾아오는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요즘 좋은 흙 좀 구했나, 이번엔 어떤 모양을 빚을 건가 하며 말을 걸던 이웃들이었는데 이제는 딱히 나눌 이야기가 없어진 겁니다. 도공은 어느 날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자신이 만든 항아리를 어느 젊은 도공이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님들은 그 항아리를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요즘 이 사람 솜씨가 물 올랐네. 도공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자신의 이름이 그 대화 속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곱씹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우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아주 분명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그것은 바로 가진 것을 믿고 하던 것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자식이 잘 산다고 이제 걱정 없다고 해서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역할까지 통째로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도공처럼 고가는 가득한데 삶은 텅 빈 이상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조금 매섭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장 잔고가 몇 억이든 자식이 대기업에 다니든 그것이 여러분의 손끝 감각을, 여러분의 존재감을, 여러분이 아침에 눈뜰 이유를 대신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은 가장 위험한 착각을 하나 심어줍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착각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착각의 대가는 지갑이 아니라 삶의 밀도에서 치러집니다. 여기서 도리와 산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도리는 몸을 완전히 쉬려다 다리 힘을 잃었습니다. 산새는 날개를 완전히 접으려다 날갯짓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도공은 손에서 완전히 흙을 놓으려다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세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무언가를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대신하던 나 자신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놓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삶의 농도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옮기고 사람과 말을 섞는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 하루하루의 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밀도가 옅어지는 순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안으로는 서서히 존재감이 마르고 있는 겁니다. 우물물이 고여서 썩어가는 것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너무 믿은 나머지 정작 나를 지탱해 주던 마지막 손끝의 움직임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굵은 참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지만 화분 속 작은 나무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도 이파리를 파르르 떱니다. 뿌리의 깊이가 다르면 흔들리는 크기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얕으면 자식의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출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지나왔습니다. 맷돌 앞에 다시 선 당나귀, 뒤늦게 날갯짓을 시작한 산새, 그리고 손끝의 감각을 잃어버린 도공. 이 세 이야기를 그저 교훈은 이렇습니다로 정리하고 넘어가기엔 오늘 밤 여러분이 마주할 현실이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 조금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혼자 계신 방 안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자식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셨다고 해봅시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는 짧은 한 줄. 그런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요즘 뭘 하고 지내나? 딱히 할 말이 없네. 만약 오늘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허전함을 그냥 넘기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온전히 내 힘으로 해낸 일이 하나라도 있었나? 이 질문은 자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도리가 다시 우물가로 걸음을 옮긴 것도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딱 그 정도의 작은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나는 뭘 할 수 있지? 또 하나 오늘 밤 이런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전화를 걸어와 이제 그만 좀 쉬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먼저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짐짝 취급하나 하는 마음도 스쳤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밤 그 서운함을 조용히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그 말을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힘든 게 안쓰럽다는 서툰 사랑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감사히 받되 앞서 그 어머니가 그랬듯 여러분만의 작은 가게 문 하나는 조용히 남겨두시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 이 말은 흔히 젊은이들을 향한 경고처럼 읽히지만 사실 60대, 70대에게 훨씬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낭비하는 것은 이제 젊음이 아니라 아직 우리 손에 남아있는 마지막 몇 페이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페이지를 이제 다 늙었으니 라는 말 한마디로 통째로 접어버릴지 아니면 한 줄이라도 더 적어 넣을지는 오직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겠어 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목소리에 딱 한 걸음만 늦게 반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목소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기 전에 정말 그럴까 하고 한 번만 되물어 보는 겁니다. 도공이 물레를 완전히 놓아버렸던 그 순간에도 그는 이제 나는 늙었으니 이게 맞다는 목소리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의심 없이 따랐던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실수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란 사실 거창한 신념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출렁일 때 그 출렁임을 알아차리고 딱 한 박자만 늦춰 스스로에게 되묻는 습관에 더 가깝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을까 아니면 나는 나대로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질문을 매일 밤 한 번씩만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자녀의 걱정도 이웃의 참견도 통장 잔고에 대한 불안도 우리 마음의 뿌리를 그렇게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리도 하루 만에 다리 힘을 되찾지 않았습니다. 산새도 단번에 예전처럼 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질문 하나를 품고 잠자리에 드신다 해도 내일 아침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질문을 품은 밤과 품지 않은 밤은 시간이 흐른 뒤 분명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처음 이 영상을 열며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늙은 당나귀는 정말 쉬어서 행복해졌을까요? 우리는 그 답의 절반쯤은 이미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질문에 완전한 답을 내리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그 마지막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늦가을 감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도 가지 끝에 감 몇 알을 남겨둡니다. 다 내어준 것 같아도 끝까지 매달려 있는 그 몇 알이 나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은 뒤에도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작은 무언가가 결국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듭니다. 방앗간 마당의 맷돌은 오늘도 여전히 돌아갑니다. 도리는 이제 하루 종일 그 곁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우물가로 걸어가 작은 물통 하나를 옮깁니다. 산속 그 산새도 예전처럼 온 산을 누비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기 힘으로 가지 하나를 옮겨 다니는 날갯짓만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공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물레를 완전히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사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흙을 빚을 힘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요. 다만 그 힘을 스스로 쓰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열며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늙은 당나귀는 정말 쉬어서 행복해졌을까요?
이제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서 보니 이건 사실 당나귀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은 이 질문의 무게가 처음 들으셨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젊음을 내려놓고 자리를 내려놓고 어떤 관계는 이별로 내려놓고 또 어떤 꿈은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구듯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짐을 내려놓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아도 좋으니 딱 하나만은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힘,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작은 거리, 내 이름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작은 선택.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시간을 쓸쓸함이 아니라 품격으로 바꿔주는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예전에 내려놓았던 어떤 것이 떠오르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못내 아쉽게 느껴지신다면 부디 자신을 탓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도리도 산새도 도공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혜로웠던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편안함에 잠시 흔들렸고 도움에 잠시 기대었고 재산을 잠시 과신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흔들렸던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을 떼었다는 것.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지나온 세월을 후회로 돌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다시 손에 쥐어보시면 됩니다. 화분에 물 한 번 주는 일이어도 좋고 오래 미뤄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일이어도 좋고 텃밭 한 뼘을 가꾸는 일이어도 좋습니다. 거창한 무언가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건 내가 오늘 해낸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크기면 충분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사실 무언가를 잃어가는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해야만 해서 붙잡았던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진짜 원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남은 삶의 결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삶의 순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손끝에 남아있는 온기 하나, 발끝에 남아있는 걸음 하나, 그것만큼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헛하게 저물지 않을 거라고 오늘 이 세 편의 이야기는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며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